네, 이번에 국회 상황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이 상황 굉장히 뜨겁게 굴러갈 것 같은데요. 청와대와 국회의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에 없는 일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현재 국회의장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니 합의를 다 해놓고도 왜 그걸 이행 못하느냐. 약속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출신 칼잡이라고 스스로를 부리는 정 의와 국회의장의 선택, 앞으로 열흘간 대단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지금부터 오늘의 뉴스, 정치 뉴스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 바늘로 꼬맬 것을 이제 10바늘 이상으로 꼬맨다. 또 10바늘 이상으로 꼬매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성을 정의화를 바꾸든지 다른 성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의장님의 빈자리가 더욱 남아있는 저희들은 지금 이 시간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자, 그동안 뚜렷한 색깔을 내지 않았던 정치인, 바로 국회의장 정의화 의장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청와대 아주 대표적으로 좀 각을 세우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으로 여야 그리고 합의했고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 중에 서비스법으로 저희가 흔히 부르는 걸 예를 들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법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예,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안 이름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입니다. 네. 이 서비스 분야, 즉 뭐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런 그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네. 연구 개발비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또 네. 세제 혜택을 주겠다. 더 나아가서 창업과 해외 취업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의 이 지원하는 법률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야당에서는 네. 이 분야에 보건의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네.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로 7, 8년째 반대를 하고 있어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자, 박성훈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4, 5년 전에 발의됐던 거 3년 전에만 통과됐어도 수많은 젊은들이 혜택을 봤을 텐데 국회 정말 아쉽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도 그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면 네. 수십만의 일자리가 생기고 네. 아까 또 기업 구조 조정을 할 수 있는 특별법, 네. 이른바 원샷법은 네. 이 절차를 간소화해서 실제로 지금 시급한 어떤 산업 기업 구조 조정의 하나의 절차를 아주 간소화하는 이런 법인데 이것을 야당이 아까 전자의 경우는 의료 민영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다음에 후자의 경우는 이것이 재벌 특혜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네. 어떤 굉장히 이념에 경도된 이 논리로 그 배후에는 사실은 각종 시민단체, 좌파 진보 단체들이 강력히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라는 당내의 그런 의견을 받던 의원들 때문에 당 지도부가 제대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여당과 어떤 절충이라든지 네. 협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이제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 설명 중에 하나는 이거죠.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제발 좀 지켜달라는 겁니다. 자, 12월 2일 예산안이 처리되던 그날 여야는 국민들 앞에 12월 9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주일 뒤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게 있는 거죠. 이건 사실관계 맞는 거죠. 정기국회 9일날 끝나는 정기국회 안에 네. 아까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이후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지금 서비스 발전 기본법 또 아까 원샷법 네.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같이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죠. 자, 여당이 원하는 것도 처리하고 네. 야당이 원하는 것도 처리한다. 그러니 국민들 앞에 일주일 이내에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합의 내용을 나중에 야당이 해석을 뒤집었어요. 네. 여기서 원래 합의된 것은 양당이 합의가 돼야 네. 내용적 합의가 돼야 처리한다라는 거고 당초의 문안은 합의 처리라고 할 때는 네. 이것에 대해서 양당이 서로 원하는 법을 해서 다 상정을 해서 처리한다. 이것이 여당의 해석이었는데 네. 지금 야당은 특히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건 내용에 우리 동의 못한다고 지금 처리를 차단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이건 어떻습니까? 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아니, 왜 대통령이 나한테 이럽니까? 상권 분립이 헌법에 담겨 있는데, 국회법으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해석을 좀 내려주십시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거 사실은 청와대와 그 정의화 의장 양쪽 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청와대의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청와대 그 얘기, 그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기로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았냐, 양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은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국회 선진화법의 존재와 야당의 비협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청와대에서 집권 여당과 국회의장한테만 밀어붙여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표에도 전화도 좀 하시고, 그리고 현교안 수석이 국회의장을 찾아갈 게 아니라 새정치연합 당사 찾아가 설득을 좀 하시고,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 이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또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직권상정 요건이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 정의화정의 해석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이것을 국회의장이 남의 일처럼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야 정치권을 불러들여서 야 너희들 이거 합의하고 처리하지 않았냐,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원하시니까 반드시 처리를 해라, 좀 양당을 좀 강하게 압박을 해서 중재하는 그런 노력, 청와대와 국회의장 모두 다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 대단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제 기분이 언짢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도 그렇게 요청하지만 국회 내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강하게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이 뭐 법적으로 요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국회의장만 살고 국회는 죽어야 합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이 폼만 잡는 거지 국가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장이라는 건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재가 됩니까?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국회의장 뭐가 필요해요? 이야, 이렇게까지 국회의장을 몰아붙였네요. 지금 그 친박 의원들, 아까 김태흠 의원의 경우 네. 국회의장으로서 폼만 잡는 거지 국가 생각하는 건 하나도 없다. 네. 이런 표현은 의장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네. 그 의장이 물론 지금 정의화 의장이 자꾸 직권상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만을 내세워서 사실은 아까 그 김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 의장으로서 자꾸 협의를 촉진하고 그리고 압박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아니면 절충안이 탄생이 되도록 밀어붙일 의무가 의장에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소홀히 한 듯한 의장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네. 의장께서 적극적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촉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저런 식으로 의장을 폼만 잡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의장에 대한 입법부 수장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네. 그 전에 대통령으로서도 또 여당의 지도부로서도 야당 대표나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고 찾아가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법안이 왜 절실한가, 안 되면 대국민 호소라도 통해서 어떤 대국민 기자회견 한다든지 대국민 담화를 한다든지 네.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여론을 형성할 생각은 않고 의장만 자꾸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제 감정 싸움의 요소도 좀 개입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계를 3년만 딱 뒤로 돌려봅시다. 국회 선진화법 만들 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법 만들 때 내가 국회 부의장으로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고집한 것이 친박계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3년 전 말씀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당에서도 동의를 한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19대 국회가 무기력 국회, 식물 국회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이상 우리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선진국회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저렇게 말했던 국회의장,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마치 이번 19대 국회의 모습을 내다본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식물국회, 그렇게 전락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열흘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과연 직권상정 할 것인지, 선거구제 만드는 것만 할 것인지, 일자리 만드는 법도 할 것인지, 정의화 국회의장의 생각이 달렸습니다. 그는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어떤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1948년 경남 창원 출생입니다. 그리고 부산고등학교와 부산의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네. 신경외과 전문입니다. 부산의대 졸업 후 신경외과 전문의가 됐는데 당시에 장인이자 신경외과 의사였던 김억묵 박사가 네. 1974년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병원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정 의장이 당시에 20대인데다가 레지던트 과정이어서 당장 수술을 막거나 이 병원을 경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당시 당연히 이제 동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과감한 또 결정을 내리기로 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뭐 3년 네. 뒤에 전문의가 돼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당시 이제 동요하는 직원들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직급에 따라서 많게는 300%의 급여를 파격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이제 의사이기보다는 좀 경영자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잡은 게 봉생병원입니다. 그래서 봉생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 실력뿐만 아니라 이 경영 면에서도 또 성장을 거듭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병원 바깥에서는 지역의 뭐 문화나 복지 사업에 나서기도 했고 영원한 민간인 협의회를 만들어서 사회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다시 또 살펴보시면 파열성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15대니까 1996년인데 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5번 선거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내리 연속 당선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중구, 동구 이 같은 지역에서 내리 당선이 됐었는데요.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 거는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이 김영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새 인물을 찾던 박관용 대통령 특보의 제안을 받고서는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한 계파 소속을 보이진 않고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는 범친이계라는 또 분류를 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제 그 대기업 경영자가 아닌 가운데 재산 신고액이 105억이 넘어서 병원 경영에는 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회 의장은 과연 지난 20년간의 정치 이력을 통해 어떤 선택을 해왔을까요? 저희가 영상으로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금 물질주의 또 그로 인한 탐욕이 이번에 정관예우 같은 고위직들의 그 부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스로 용퇴해서 저는 친박도 아닙니다. 저는 비박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친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이제 국회의장 이름 잘 기억 못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뚜렷한 기억을 남기지 않는다면 이름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건 정의화 의장이 앞으로 열흘 동안 한국 정치에 중요한 키를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옛날 얘기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성원 의원. 네. 그러니까 대선 때마다 이제 누군가를 선택해 왔는데 네. 좀 소수 의견을 초기엔 많이 냈군요. 네, 그 정치적으로는 97년 사실 이른바 구룡 그 싸움에서 대선 후보 경쟁에서는 숫자가 별로 없었던 이수성 의원, 네. 이수성 의원을 지원했고 네. 또 2002년에는 그 당대표 경선에서 최병렬 의원을 네. 또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회창 대세론이 굉장히 강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역시 이회창을 선택하지 않고 최병렬 대표를 지원했다. 예, 그리고 2007년에는 처음으로 말하자면 본인이 좀 뭐랄까 주류랄까 다수 쪽에 서는 네. 이런 선택을 유일하게 한 번 했는데 네. 바로 그 2007년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가 붙었을 때의 경선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지원해서 처음으로 자기가 민 사람이 당선이 됐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회 의장이 지금 선택과 관련해서 혹시 그동안 밝혀왔던 대로 국회의장을 마친 이후에는 명예롭게 국회를 떠나는 최근의 관리와는 달리 내년 총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 그러잖아요. 네. 최근에 의장 본인이 기자들에게 국회에 다시 한번 등원하려는 다음 총선 출마 계획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중동부 내 지역구인데 출마하는 게 당연하지. 박관영 의장님이 그런 전례를 세웠는데 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배도 경영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국회도 좀 더 무게가 좀 더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제3, 4선 들이 좀 추측이 되는. 초선들이 너무 많아서
소란스럽다. 그러니 나처럼 원로급 의원이 국회에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저희서 얘기하는 평형수라는 게 네. 이른바 선수가 높아지거나 나이가 많으면 자동적으로 은퇴시키는 이러한 정치 풍토가 우리 국회에 격렬한 대립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네. 이런 게 평소 사실 저번에 소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의장이 되면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은퇴하는, 사실 이 관행은 2004년 총선 때 박관용 당시 의장이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나는 이후에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네. 이후로 국회의장에게는 의장을 지내면 불출마가 굳어진 관행이었습니다만은 나는 그런 관행을 꼭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본인은 어쨌든 출마 의사를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네. 본인의 뜻대로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실제로 네. 10년간, 11년간 굳어진 그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네. 그리고 의장을 지내는 입장에서는 국가 원로로서 또 정치 원로로서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네. 어떤 다시 공천 대열에, 특히나 지금은 상향식 공천이라는 일종의 경쟁 체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경쟁 체제를 의장이 뛰어들어서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당의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 의장의 취지는 원로들을 제대로 대우하고 어떤 그 초재선과 함께 이렇게 섞여야 된다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렇죠. 국회의장 경선할 때 친박이 내세웠던 황우혁 사회부총리를 꺾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친박계에는 한 방 매긴 셈이 됐는데 어쨌건 정의화 의장,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열흘 동안 의장의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정의화 의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저희도 자세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